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유가, 고물가, 또 고금리까지 이 삼중고가 서민 가게를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던 추경호 부총리. 일단 오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 기름값 부담부터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현행 30%에서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되는데 다만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서민 체감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먼저 정상빈 기자입니다. 정부가 유가 고공 행진에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법으로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늘리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1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와 LPG 가스는 각각 38원과 12원씩 유류세가 추가 인하됩니다.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직영주유소는 즉시,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게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연말까지 대중교통 이용요금 소득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국제 유가입니다. 이미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할 정도인데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로서는 기름값에 대응할 마지막 카드를 쓴 셈인데 국제 유가가 올라버리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금세 사라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오늘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철도, 우편, 상하수도 요금은 동결하겠지만 전기와 가스 요금은 최소폭이나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 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가스 요금은 이미 다음 달부터 0.67원 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르면 모레 전기 요금 인상 여부가 발표되는데 요금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당장 다음 달부터 가스와 전기 요금이 동시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기름값만큼 빠르게 오르는 게 또 있죠. 바로 금리입니다. 이대로면 올 연말에는 8%대 대출금리가 등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당장 취약계층부터 휘청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임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뉴타운 단지.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공급 물량이 늘면서 전셋값이 1억 가까이 떨어졌는데도 최근 들어 반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려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금리가 자꾸 올라 전세금 마련하러 큰돈을 대출받을 바엔 차라리 매달 월세를 내겠다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 후반대 아마 이제 4% 넘어갈 거라고 알고 있고요. 급작스럽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월세로 하는 게 속 편하다. 매매 시장도 금리 인상 여파에 잔뜩 얼어붙은 분위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 1,500여 건에 그치면서 한 해 사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현재 주요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연 4.3%에서 7.1% 수준, 올해 들어서만 2%포인트 넘게 올랐는데 연말쯤 8%대에 진입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린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 역시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적어도 1%포인트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8%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현실화된다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의 일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부담이 다소 커지더라도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서 우선 인플레를 진정시켜야 된다라고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빚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들, 이른바 영끌로 집을 사거나 자산에 투자한 젊은 층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은 비슷한데 그거 이자는 오르면은 조금 그러지겠죠. 10시간 일할 거 12시간 하고 12시간 할 거 4시까지 해야지. 무엇보다 금리 인상으로 커진 이자 부담이 결국 소비 위축 등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을 넘는 북로남불이라며 당시 자료를 공개하라고 민주당을 공격했고
민주당은 당시 감청 자료를 공개해서 휴민트를 무력화시키자는 거냐며 신색깔론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 공작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의 공세는 주말에도 계속됐습니다. 사흘 연속 SNS에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주장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끊임없이 정의와 인권을 주장하지만 북한에는 예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이 아닌 북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궤변이며 반지성적 폭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억울한 죽임을 당한 국민의 인권을 대하는 민주당의 인식은 한치의 변화도 없습니다.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려는 의도까지 엿보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신색깔론이라고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소위 신색깔론적 접근이다. 강대강 국면으로 몰고 가서 야당을 압박하겠다. 이런 의도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우상호 위원장은 미치겠다. 공개하고 싶은데 처벌받을까 봐 못하겠다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의 통화 내용도 전하며 당시 정보당국의 월북 판단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당 의원들도 당시 첩보를 보고 월북이라는 데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열람이 금지된 피격 사건 자료를 공개하는 데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말자는 것이지 내용이 불리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감청기관의 감청 주파수 다 바꿔야 되고 또 북한을 접촉했던 휴민트들 다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공개합시다.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원구성 합의도 못한 여야의 힘겨루기가 대통령 기록물 공개 여부 등을 놓고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부품 이상으로 발사가 미뤄졌던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발사대로 다시 옮겨집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비행시험위원회를 열고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누리호를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누리호는 모레 오후 4시에 우주로 발사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60대 남성이 8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는 한 외국인이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다니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인도. 한 남성이 반대쪽에서 걸어오던 남성을 멈춰 세우더니 몸을 밀치며 위협을 가합니다. 곧이어 손에 들고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찌르며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갑니다. 이쪽에서 찌르고 이제 청년이 옆쪽으로 도망가시는데 그걸 이제 따라서 가시다가 가해 남성은 범행 직후 자전거를 타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의 예상 도주로를 수색하다 30분쯤 뒤 여기서 2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손에 끼고 있던 장갑에서는 혈흔이 발견됐고 자전거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나왔습니다. 모자는 자전거 타고 오고 옷은 뭐 입었고 그 부분에 일치하니 검문을 한 거죠. 소지품 검사해주니까 범죄에 사용된 게 아마 일부 나온. 68살의 이 남성은 주소지가 지방의 한 광역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0대인 피해자는 목과 배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포천의 한 콘도. 한 남성이 주차돼 있는 차량의 앞유리창을 부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려보지만 쉽게 그만두지 않습니다. 차 유리를 부순 사람은 몽골 국적으로 차량 넉 대를 부수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냥 두려움에 그냥 온몸만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경찰은 이 남성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차량을 부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하천에서는 오리떼가 돌팔매질을 당해 일부가 죽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동물학대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13일 오후 5시쯤 학생으로 보이는 두 남성이 돌을 오리떼에 집중적으로 던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우리가 맞으니까 이제 어르신분들이 하지 말라고 이제 막 비명 지르고 너무 놀래서 경찰 부른다 그러고. 경찰은 이들이 이후에도 2차례 더 찾아와 오리떼에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 경고문을 붙이는 한편 주변의 CCTV를 분석해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이번에는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만 18살인 피아니스트 이윤찬 군이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회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인데요. 세계를 사로잡을 새로운 거장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Bass gold medal for the 16th Van Cliburn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goes to Yoon-Chan Lim. 18살의 피아니스트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거장들을 배출해오며 올해로 16번째를 맞은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은 임윤찬의 몫이었습니다. 결선 진출자 6명에 포함된 그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 C장조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로 경쟁에 나섰습니다. (1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대담한 작품 해석, 직접 협연을 지휘한 마린 엘솝 심사위원장이 감격에 겨운 듯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I mean, it's literally like it's like one of those once in a lifetime performances, and I feel humbled and honored. 임윤찬은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초대 우승자인 미국의 피아니스트 반 클라이번을 기념하기 위해 1962년 시작된 이 대회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여파로 대회가 한 해 미뤄져 올해 만 18세가 된 임윤찬이 참가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것부터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 클래식 팬 3만 명이 참여한 인기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해 청중상과 현대곡 최고 연주상까지 휩쓸었습니다. 그냥 두 작곡가가 남긴 위대한 유산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이번 우승은 지난 2017년 선우 예권에 이어 한국인 연주자가 2연패를 차지한 거라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불과 2주 전 세계 3대 클래식 음악 경연대회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첼로 연주자 최하영이 우승을 차지하는 등 영화나 대중음악뿐 아니라 클래식에서도 우리 젊은 연주자들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죠. 전례 없는 고유가에 미국에선 기름 도둑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수법도 대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주차돼 있는 화물차 뒷부분 바닥에서 한 남성이 황급히 빠져나옵니다. 상체에 불이 붙어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바닥에 대굴대굴 굴러 겨우 불을 끈 뒤 다른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납니다. 기름을 빼내기 위해 화물차 아래로 몰래 기어들어가 연료 탱크에 구멍을 뚫다가 불꽃이 튀면서 몸에 불이 붙은 겁니다. The guy tried to siphon gas out of it, and he wasn't getting the siphon to work, so he decided to drill the gas tank, and that's when he caught on fire. 버지니아주에 있는 한 주유소. 영업이 끝난 한밤중인데도 기름을 넣기 위해 차량 행렬이 늘어섰고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 신고로 기름도둑 일당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들은 주유기를 원격으로 해킹했고 휘발유를 반값에 판다는 SNS 메시지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벌어들인 돈은 13,600달러, 우리 돈 1,800만 원에 달합니다. Citizens who were purchasing the gas then paid a cash app if everything on his end appeared to be normal. So there's nothing outwardly obvious that gas is being taken. 기름도둑은 갈수록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주로 개별 차량이 대상이었다면 최근엔 주유소 전체를 노리는 식입니다. 치솟는 기름값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 주유소입니다. 갤런당 휘발유 가격이 일반은 6.49달러, 고급은 7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미국 휘발유 가격은 지난 11일 처음으로 갤런당 5달러를 돌파하며 연일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석유회사 경영진을 만나기로 했고
인권 문제로 얼굴을 붉히던 사우디도 방문해 증산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름 수요가 커지는 여름, 갤런당 6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엔 아직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파리나 구더기 같은 곤충에서 증거를 찾아 범인을 추적하는 법곤충학 들어보셨나요?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헌 회장의 백골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 진가를 처음 인정받았는데 최근에도 이 수사 기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 속으로 조재영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찰 수사연수원. 뒷산에서 실험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2명의 검시관을 따라 산 중턱에 오르자 일주일 전에 놔둔 실험용 돼지 사체가 보입니다. 사체 주변에 몰려든 파리와 유충의 상태를 점검하고 일부 개체는 채집합니다. 산란하러 온 파리들은 다 저희가 채집을 했고요. 혹시 번데기가 된 것들이 있는지.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후에 버려지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곤충이 파리입니다. 실제로 돼지에 장기를 넣어두고 관찰했더니 30분 만에 파리가 알을 낳았습니다. 이제 짧으면 1시간 안에도 파리들이 접근해서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파리가 알을 낳으면 유충 단계를 지나 번데기가 되고 성충에 이르기까지 속도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시신에서 발견된 개체가 어느 단계인지 알면 거꾸로 계산해 정확한 사망 시점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선 이미 보편적인 수사 기법, 유명 미국 드라마 CSI의 주인공도 법곤충학 박사입니다. 국내에서 법곤충학이 진가를 인정받은 건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6월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백골 시신이 발견됐을 때입니다. 당시 쟁점은 아무리 여름철이어도 시신이 2주 만에 백골화될 정도로 빨리 부패하냐는 거였는데 답을 준 겁니다. 많이 부패돼서 발견됐기 때문에 사후 경과 시간이라든가 그런 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가 현장 갔을 때 현장에 있었던 그 구더기가 번데기와 유충 수백여 점을 감정한 결과 유병헌 회장은 CCTV에 마지막으로 목격된 5월 29일에서 6월 2일 사이에 숨진 것으로 정확히 추정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오산 백골 암매장 사건. 경찰이 삽으로 흙을 퍼내자 나체 상태의 백골 시신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냅니다. 수사팀은 2019년 초에 암매장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했지만 범인은커녕 시신의 신원도 밝혀내지 못했는데 곤충들의 답은 달랐습니다. 현장에 있던 번데기들을 분석한 결과 3종류의 파리가 나왔는데 공통적으로 10월에 활동하는 개체였던 겁니다. 암매장 시기를 2018년 10월 이전으로 판단해 다시 수사한 결과 시신은 10대 가출 청소년으로 밝혀졌고 살인 용의자들도 체포됐습니다. 이런 성과들을 인정받아 최근에는 경찰청 법곤충 감정실도 만들어졌습니다. 24건이 왔는데 현재 저희가 11건째, 12건째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신에서 발견되면 혐오스럽게만 여겨지던 파리와 유충이 귀한 대접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파리도 쉽게 잘 안 잡아요. 돌아다니는 파리들 쉽게 못 죽이겠더라고요. 단 한 건의 미제 사건도 남기지 않겠다는 마음에 이들은 변사한 시신과 진실을 연결하는 메신저, 곤충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중국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영상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아동학대 처벌법이 없어서 심각한 학대에도 아이들을 보호할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중국 동남부 장쑤성 치동시의 어린이집. 한 아이가 두 손이 뒤로 꺾인 채 고통스럽게 울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꺾인 두 팔이 줄에 묶여 있고 줄은 문고리에 고정돼 있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보육교사의 웃음소리도 들립니다. 옆에 놓인 침대 이불을 걷자 또 다른 아이가 줄에 꽁꽁 묶인 채 누워 있습니다. 장난스럽게 팔을 잡아 아이를 뒤집자 아이는 아픈 듯 자지러지게 웁니다. 이번에도 보육교사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 영상은 중국 온라인에 급속히 퍼지며 공분을 샀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악마냐,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모욕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공안은 하루 만에 어린이집 관계자 3명을 구속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허난의 한 유치원에서도 교사가 교실에 앉아있는 여자아이를 밀어 넘어뜨리고 컵에 든 물을 뿌리는 등 학대를 한 정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可能那孩子太调皮，他就发火了，他不知道那老师咋回事。 지난 4월에는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고 때리고 5월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단체로 줄 세워 때리는 등 중국에서는 보육시설 학대 영상이 한 달에 한 번꼴로 터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연일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대책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이 따로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에선 아동학대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법에 있는 학대죄로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에만 7년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당국이 조사에 나서도 행정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법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지난주 한 동물원에서 어린아이가 커다란 비단뱀에 물린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런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 행사뿐 아니라 야생동물 먹이주기 체험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사설 실내동물원. 제규어 2마리가 맹수관 우리안을 맴돌고 있습니다. 뒤쪽 판매대에서는 먹이주기 체험용 닭고기와 사과를 팔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체험관. 취재진이 다가가자 프레리도그 1마리가 작은 구멍으로 연신 얼굴을 들이댑니다. 사람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먹이를 구걸하는 이상 행동입니다. 동물원마다 이런 먹이주기 체험은 흔합니다. 이렇게 근처 자판기에서 원숭이 먹이를 구매하면 소리를 들은 원숭이들이 철창 위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동물원에만 무려 6개의 먹이 자판기가 설치돼 있어 관람객 누구나 원하는 만큼 먹이를 줄 수 있습니다. 동물들이 얼마나 먹이를 먹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수익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들과 동물들의 교감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환경부는 모든 먹이 내역을 기록하라고 권고했지만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니어서 실제로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반면 관람객 체험을 전면 중지하고 사람과의 접촉으로 인한 동물의 스트레스와 질병 감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훈련을 하는 동물원도 있습니다. 칭찬과 보상이 동반되는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보상되는 긍정 강화 훈련을 이제 보게 한다든지. 관람객의 재미만이 아닌 동물의 특성과 본능을 고려한 교육용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지난 3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울진 삼척 산불 기억하시죠? 당시 송전시설이 불타버린 건 물론이고 한울 원전 담벼락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기후변화로 산불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원전이나 송전시설을 추가 건설할 때 산불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4일 경북 울진 산불은 순식간에 한울 원전까지 접근했습니다. 가장 큰 진화 헬기와 소방차 40여 대가 한울 원전 방어에 투입됐습니다. 진화력이 원전에 집중된 사이 인근의 변압시설과 전력시설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송전선로도 4개 가운데 3개 노선이 불타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날 뻔했습니다. 산불 현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한울 원전에서 뻗어나오는 4개 선로 가운데 2개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까맣게 불탄 소나무 숲 위를 송전선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소나무 숲이 가장 발달한 이 지역에 송전시설이 또 들어선다는 겁니다. 동해안에 신한울 원전 1, 2호기와 화력발전소 2곳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경북 울진과 봉화, 강원 삼척 등 5개 읍면에 송전탑 440여 기가 더 설치됩니다. 헬기가 떠서 진화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컸고 주민들로서는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건지. 하지만 한국전력이 송전시설 건설 부지를 선정할 때 산불 등은 고려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송전선로를 회피하거나 지하화하거나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산불 위험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송전선로 자체가 산불에 녹아내리는 초유의 재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산림청 관계자는 마땅한 대책은 없다면서도 송전선로 주변에 나무를 베어내거나 가지치기를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전 측도 산불 예방 CCTV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산림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토종 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태와 코인 신화의 몰락을 긴급 진단합니다. 테라 개발자 권도형 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태생적 결함이 개발 과정에서 묵살됐다는 내부 증언과 단독 입수한 미국 금융당국의 문건을 통해 권 씨의 혐의를 집중 보도합니다. 프로야구 키움 이정후 선수가 LG전에서 시즌 11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한 시즌 개인 최다 홈런에 벌써 4개 차로 다가섰네요. 박재웅 기자입니다. 키움 선발 요키시, LG 선발 플러코의 팽팽한 투수전이 펼쳐지던 4회, 키움 홈팬들이 이정후의 홈런 배송을 기대하며 응원을 펼칩니다. 한 어린이 팬은 홈런공 1개만 달라는 문구를 스케치북에 써왔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이정후의 타격. 타구는 오른쪽 담장을 넘어갔고 시즌 11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으로 타구를 바라보던 어린이 팬의 바람과는 달리 공은 조금 옆으로 떨어졌지만 팬들은 이정후의 홈런포에 또 환호했습니다. 선배 박병호의 타격폼을 연상시키듯 팔을 다 펴지도 않고 터뜨린 기술적인 홈런. 이정후는 2년 전 자신의 한 시즌 개인 최다 홈런 15개에 4개 차로 다가섰습니다. 경기에서는 LG가 어제 패배를 되갚았습니다. 최은성의 홈런으로 동점을 만든 LG는 연장 10회 박혜민의 밀어내기와 김현수의 적시타 등으로 석점을 뽑으면서 4대2로 승리했습니다. 2위 키움과의 승차도 다시 한 경기 차로 좁혔습니다. 제가 지금 기대에 부응을 못하고 있어서 오늘 기점으로 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T 강백호는 두산전에서 투런포를 쏘아올리며 13경기 만에 시즌 첫 홈런을 신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K리그에서 전북이 선두 울산과 두 번째 맞대결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두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승점 차는 8점으로 좁혀졌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올해 첫 장맛비는 제주에만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모레 사이 10에서 40mm가량이 오겠고요. 비구름은 화요일인 모레 남해안, 주 후반에는 남부와 충청 내륙까지 올라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일도 내륙 지방은 소나기 가능성만 있습니다. 내일 낮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 산지와 충청도 남부 내륙 곳곳에 5에서 30mm가량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쏟아질 수 있겠고요. 이렇게 소나기만 오다 보니 낮더위가 더 심해져서요. 내일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 폭염특보가 더 확대된 남부 지방은 광주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지금 경상도 일부 지방에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는데 오늘 늦은 밤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일본 남쪽에 보이는 정체전선은 내일과 모레 사이 일시 북상했다가 다시 남하하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 서해안에서는 안개가 다시 짙어지겠고 출근길 수도권에서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의 기온 30도로 오늘보다 5도 높겠고 대구도 34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도 33도까지 올라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정체전선은 주 후반부터 내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